이어서 이제 문화자본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자본은 이런 거였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용함이라고 하면, 문화자본은 그 사회자본의 얘기를 좀 차용해 보면, 적용해 보면, 문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용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화자본의 개념은 어떤 재정자본, 그리고 인간자본, 사회자본, 특히 이제 사회자본은 관계를 통해서 얻는 유용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화자본의 개념은 왜 계층 간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이런 차이가 어떤 소득의 차이로만 설명될 수가 없지? 설명되기 어렵지? 그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왜 세대를 거쳐서 또 이러한 계층 간의 차이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왜 이렇게 높지? 돈을 벌고 적게 벌고 많이 벌고의 차이는 사실 부자도 그렇잖아요. 어, 부자가 부자인 부모님을 만나더라도 자녀가 제대로 그 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재테크를 잘 못하면, 네, 얼마든지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부모가 어떤 재력이 부족하더라도 자녀가 어떤 돈을 열심히 벌게 되면 좀 소득의 격차는, 네,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과 집단의 그 계층과 계층의 그러한 차이는 소득의 그러한 격차 이상으로 뭔가가 있는 것 같지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나온 용어가, 나타난 개념이 바로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문화자본의 개념은 이러한 계층 간의 차이, 그리고 계층 간의 차이의 재생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라는 것이죠. 문화라는 어떠한 문화와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이렇게 소비함으로써, 막 이렇게 수용함으로써 그게 뭐 유용하게 된다. 계층 간의 그런 차이를 줄여들 수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둘 간의 차이가 이미 있는데, 이 둘 간의 차이는 돈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라는 그 플러스 알파, 잘 보이지 않는 은폐된 계층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문화자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자본의 개념은 사실 부르디에가 이제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을 좀 이렇게 대중화 시켰는데요.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은 문화자본의 획득을 통해서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라기보다는, 라고 많이 설명되기보다는 계층 간의 재생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화자본이 재정자본과 함께 재정자본이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계층 간의 차이를 문화자본이 보여준다라는 식으로 많이 설명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이제 재정자본의 그런 사유 재산이 강조가 되는 그런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서 왜 이런 불평등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가, 라는 점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특히 왜 이렇게 계층의 재생산이 일어나게 되는가. 에듀퓨어가 되더라도 사교육에 많이 투입하면, 교육비를 많이 투입을 하면은 자녀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한 것들이 쉽지만은 않은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브루디에는 어떤 생활의 어떤 패턴이나 어떤 그런 생활에서의 보여지는 모습이 많이 그 상류층과 하류층이 다르게 나타나고, 그러한 것들은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리고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계층 간의 격차가 줄어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문화라는 용어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문화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문화란 뭘까? 문화는 하나의 문화란 뭘까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문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문화 하면은 뭐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어떤 예술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스포츠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음식 문화, 뭐 주거 문화, 그리고 의복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도 문화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문화라는 거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많이 붙이게 되는데, 습관적으로 많이 붙이는 이유가, 문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문화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활 양식, 생활의 패턴들을 우리가 보통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쓰이고 있고,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문화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이 꼬이는데, 결국 문화라는 것은 어떤 특정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모든 생활 양식, 모든 생활에서의 그러한 보여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계층 간의 차이가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차이일 수도 있고, 여기서 얘기했듯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차이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부르디에는 강조를 하게 됩니다. 구별짓기라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구별짓기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무엇인가가 다르다는 점을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계층이라는 집단 속에서 그런 구별짓기를 얘기를 해보면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떠한 높은 위치를 다른 사람, 그 중산층에 속하지 못한 집단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이가 좀 범접하기 어려운, 극복하기 어려운 차이임을 보여주려고 은연중에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우리는 구별짓기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클래식 콘서트를 보러 간다고 합시다. 누구나 보러 갈 수는 있죠. 돈이 있으면. 그러나 누구나 보러 가지는 않죠. 그 클래식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클래식을 정말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만 보통 보러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클래식이 어떤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렇게 좀 감수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현장학습의 개념으로 체험학습의 개념으로 클래식 콘서트를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따분해하고 누군가는 굉장히 신기하게 보는 반면 누군가는 굉장히 이 클래식 콘서트, 이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2악장과 3악장은 어떠한 차이가 있고 4악장에서는 1악장의 변주가 일어나고 그리고 4악장 초반과 후반에 대해서는 어떤 강약의 차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조예가 깊은 사람들은 그 클래식 콘서트를 정말 다 흡수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고 그 향유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거부감이 들고 나는 저런 것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화 양식, 특정한 이제 문화 활동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선호하는 취향을 보이고 어떠한 사람들은 거부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구분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만 어떠한 집에서 커왔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떠한 계층에서 자라났는지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산물일 수도 있다는 점을 부르디에는 강조를 하고, 중산층이 소비하는 문화들은 그 문화가 좋기도 하지만 문화 자체가 굉장히 즐길 만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상류층이 소비하는 문화는 뭔가 좀 알아야 되고 뭔가 시간을 들여서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경제력을 통해서 좀 뭔가 사서 소비해야 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 중산층에 속하지 못한 집단들과 자신을 구분하기 위한 좋은 소비재로, 좋은 재화로서 그 어떠한 문화 활동을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클래식 콘서트가 그러한 대표적인 일종의 고급 문화의 예시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에서는 어떨까요? 어떤 골프, 테니스 이러한 종목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미술에서는 순수 미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순수 미술 뭐 마티즈, 마네, 모네, 뭐 샤갈, 뭐 이러한 사람, 피카소, 뭐 이러한 사람들의 회화. 반면에 좀 대중적인 미술은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애니메이션, 웹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중적인 미술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거, 누구나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어떤 고귀함과 차별성을 보여줄 수 없지만 어떤 순수 미술, 순수 음악, 클래식 음악, 오페라 그리고 골프, 테니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자신의 특별함을 보여줄 수 있는 구별짓기를 위한 재화가 될 수, 문화적인 재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짓기를 통해 구별짓기 활동을 통해서 소비되는 그런 문화적인 재화가 바로 문화 자본이라고 불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즉 문화 자본의 개념은 특정 문화가 계급적인 가치가 부여가 돼가지고 특별한 특정 집단에게만 소비가 돼가지고 자본적인 역할을 할 경우, 계층 간의 계급 간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경우, 다른 말로 설명하면 특정 문화가 계층 간의 구별짓기에 활용될 수 있는 경우, 또한 특정 문화가 사회 재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경우, 계층의 재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경우, 전이가 가능할 경우, 세습이 가능하고 그 세습의 과정이 굉장히 쉽지만은 않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계층으로부터 이렇게 쉽게 얻을 수가 없는 경우, 우리는 그러한 특정 문화를 문화 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상징, 그 계층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문화 활동들을, 문화 양식들을 우리는 문화 자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뭐 한국 고유의 문화, 한국 고유의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은 문화 자본으로서의 속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김치를 좋아하고 누구나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문화 자본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또한 김치를 또 예를 들었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누군가는 김치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김치를 싫어하던데 그러면 특정 집단의 어떤 차별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김치를 싫어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 자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김치를 좋아하는 것과 김치를 싫어하는 것 간에 어떠한 수직적인 위계의 차이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수직적인 위계, 계층 간의 그러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문화 양식만이 문화 자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자본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런 경제적인 재정 자본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인 자본이 보여줄 수 없는 부분들의 격차를 또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문화 자본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그렇다면은 이 학생과 이 학생,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의 어떤 계층적인 차이가 어떤 부모의 소득과 직업과 부모의 교육 수준 이외에 어떤 아우라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차이가 왜 일어날까? 선생님을 대하는 뭐 어떤 태도나 우더르는 공경하는 어떠한 예절이나 어떤 청결이나 그리고 어떤 내가 말을 했을 때 의사소통이 되는 것들, 그러한 의사소통의 수준이나 사용하는 언어나 입는 옷이나 그리고 식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가정교육의 차이를 많이 느낄 수 있죠. 가정교육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일상생활의 모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문화자본의 개념을 통해서 계층 간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부르디에가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것이죠. 그렇다면 문화자본의 종류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객관화된 문화자본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내에 어떤 그림이나
책이나 예술품이나 고전 문학 시집이나 전집이나 시집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소비를 해야 할 수가 있겠죠, 자녀가. 가정 내 구성원들이 다 소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객관화된 형태로 표현된 문화자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 내에 만들어진 취향이나 선호도로 만들어진 문화자본이 되기 이전 상태의 문화자본을 우리는 객관화된 문화자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돈도 있어야 될 것이지만 어떠한 골동품이나 어떠한 예술품이 더 그 가치가 있는가, 또 고급스러운가, 좀 교양 있어 보이는가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지적인 수준도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객관화된 문화자본을 이렇게 가정 내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한 문화적인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가정교육을 실시하다 보면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성향을 자녀는 보이게 될 겁니다. 자녀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체득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정 내에서 이렇게 습득한 하나의 습관들이 우리는 체화된 문화자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부모가 영어를 맨날 쓴다고 합시다. 그리고 미국식 영어를 혹은 영어식 영어, 브릿 잉글리시를 뭐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이는 그런 영어에 대해서 친숙함을 가질 가능성이 높겠죠. 영어라는 게 하나의 어떤 문화자본의 예시로 사용될 수 있다면 말이죠. 영어라는 그런 언어가 계층 간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문화자본이라고 활용될 수 있다면, 영어에 대해서 친숙함을 가지고 있는 애들과 가지지 못하는 애들 간에는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체화된 몸에 밴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객관화된 문화자본은 몸에 배기 전에 그런 영어 CD나 아니면은 뭐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를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뭐 미드나 영들을 보는 거나 뭐 이런 것들까지는 이제 객관화된 문화자본의 범주에 들겠지만, 계속 미드와 영드와 어떤 영어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친숙하게 되고 영어를 잘 구사할 수 있게 되는 상태를 우리는 체화된 문화자본 혹은 아비투스적인 문화자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아비투스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선호도나 어떤 기질이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보여지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지만, 아비투스라는 것은 하나의 습관처럼 그 자라온 환경을 반영하고, 자라온 가정 환경, 가정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배경을 반영한 끝에 만들어진 사회 질서, 내면화된 사회 질서, 내면화된 사회 구조를 우리가 아비투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클래식에 대해서 친숙하게 생각을 하고 영어를 능통하게 구사를 하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착한 성품을 가졌고 배려하고 남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성품을 가진 것이 기질의 차이, 본성의 차이가 아니라 만들어졌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용어가 바로 아비투스입니다. 영어로는 habitus인데요. 여기서 보시듯이 habit은 습관이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정 내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성향, 취향, 선호, 기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비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구조적인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어떤 내면화된 그런 성향을 우리는 아비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성격이나 성향, 어떤 기질은 만들어지기보다는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갖고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정교육을 통해서 가정 환경에 의해서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용어가 아비투스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잘 사는 부모 밑에서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난 아이일수록 착한 성품을 가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격도 계층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부모가 관리를 하고 부모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이렇게 조성을 해줄 수 있다, 환경을 조성을 해줄 수 있다, 체화된 어떠한 생활 패턴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점을 아비투스라는 용어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제도화된 문화자본이라는 것은 이러한 체화된 문화자본이나 객관화된 문화자본이 학교교육 제도를 통해서 공인된 졸업장이나 어떠한 학력 증명서로 나타나는 형태의 문화자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도권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문화자본, 남들보다 뭔가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증되는 경우 그것을 우리는 제도화된 문화자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자본을 통한 재생산의 과정과 그에 대한 반박을 얘기하는 문화 이동 모형은 이제 다음 클립에서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